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지난 밤사이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흰남노는 역대급 위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돼서 큰 피해를 남기지 않을까 우려됐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아직까지는 동급 강도의 사라나 매미 태풍 때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울산, 포항에서 실종자와 그리고 사망자가 각각 1명씩 나왔고요. 또 포항 등지의 피해 침수는 물론이고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도 상당해서 정부의 발빠른 수습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흰남도 관련 재난 특보로 첫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전국부 연결하겠습니다. 김다로 기자, 흰남도가 일단 우리나라를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지금 위치는 어딘지 그리고 지난밤 사이 피해 상황은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경남 통영으로 상륙했던 태풍 흰남노는 오늘 오전 7시 10분쯤 울산을 지나 동해로 진출했습니다. 지금은 울릉도 남쪽 약 50km 해상에서 시속 73km의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륙에 내려졌던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됐고 동해안 일부에 남은 태풍특보도 오후 3시쯤에는 모두 해제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경북 포항에서 대피소로 이동하던 75살 여성이 급류에 휩쓸리는 등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앞서 새벽 1시쯤에는 울산 울주군 남천교 인근에서도 20대 남성 1명이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경북 포항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도심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형산강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돼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포항 오천읍과 남구 등에서는 주택과 상가, 전통시장 등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포항 시내 도로는 온통 계곡처럼 변하면서 차량 침수와 고립사고가 속출해 해병대 수륙양용 장갑차까지 고립 구조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포항 대흥중 뒤편 야산에서는 산사태도 났습니다. 경북 경주 내남면에서는 이조천이 범람해 주민 580여 명이 대피했고 경주 건천읍 송선 저수지도 범람 위기를 맞으면서 주민 1,800여 명이 안전지대로 대피했습니다. 울산 태화강은 평소 1m 안팎이던 수위가 한때 5m까지 치솟았고 부산에서는 최대 17m 높이의 파도가 일면서 해일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태풍의 길목이었던 제주는 침수 고립 등 피해 신고만 200건이 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농경지 411헥타르에서 침수와 낙과 피해가 났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본부의 피해 집계는 건물 침수 4채와 농경지 1,320헥타르 정도지만 집계가 진행되면 피해 규모는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태풍 흰남노가 남부지방을 휩쓸고 오전 7시경에 울산 앞바다를 통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역대급 위력의 괴물 태풍답게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면서 전국에서 침수 피해 등이 발생을 했는데요. 오재호 나노웨더 대표 모시고 태풍 흰남노 소식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전 중에 흰남노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이제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까? 이 태풍 흰남노는요, 오전 7시 10분쯤 울산 앞바다를 통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12시쯤 일본 삿포로 북서쪽 400km 해상에서 소멸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태풍이 지금 동해로 진출함에 따라서 위험 지역이 남해안에서 동해안으로 바뀐 상태인데요. 오전부터 영동지방과 울릉도, 독도에 강풍을 동반한 장대비가 내리고 있고 강원도 고성에는 폭풍 해일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아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해일과 너울성 파도 등 추가 피해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역대급 태풍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만큼 전국 각지에 아주 적잖은 상처를 또 남겼습니다. 네, 이 부산에서는 태풍으로 버스 운행이 잠정 중단되는가 하면 태풍이 지나간 지역 곳곳에서 간판이 떨어지고 가로수 가지가 부러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남과 전남, 부산 등에서는 3,400여 명이 친척집이나 마을회관 등 임시 주거시설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제주에서는 밤새 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기도 했습니다. 또 인명 피해도 잇따랐었는데요. 오늘 새벽 1시쯤 울산시에서 20대가 하천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일행과 하천에 발을 담그고 놀다가 물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소방당국이 수색 중이지만 하천물이 불어나고 유속도 빨라지면서 현재까지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에서는 70대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뒤 1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태풍이 휩쓸고 간 지자체별로
피해 조사와 응급 복구에 나선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400여 명의 대피민들, 이런 분들은 아직 이재민은 아닙니다. 이재민 여부는 이제 나중에 피해 상황들을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그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역대급 강풍, 그다음에 폭우를 몰고 온 흰남노 대응을 위해서 정부가 국무회의 등 대부분의 일정을 취소하고 24시간 초비상체제를 가동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요 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직원들은 지난 2일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가서 태풍 흰남노의 이동 경로와 피해 상황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총력 대응해왔었고요. 오늘 예정됐었던 국무회의의 경우에는 흰남노 피해 상황 점검 그리고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기 위해 수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밤새 태풍 관련 회의를 주재하거나 보고를 받으면서 용산 대통령실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오늘 아침 윤 대통령은 청사 1층의 기자실을 찾아서 사후 관리나 안전 대책에 대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각 자치단체하고 소방청이라든가 뭐 경찰 이렇게 해가지고 군 다 동원이 돼서 주민 대피는 적시에 이루어졌고 또 주민들께서 잘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상황은 피할 수 있었고요. 바람의 세기라든지 강우량은 좀 많이 잦아들었는데 집안이 이제 좀 집중호우에다가 이번에도 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이제 두들겨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은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오늘 좀 상황을 좀 챙겨본 다음에 피해가 좀 심각한 데는 저하고 총리하고 행안부 장관하고 현장을 좀 가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네, 윤 대통령이 기자실을 찾은 것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13일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언론에서 밤새 실시간 재난방송을 해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흰남노가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간 오전 8시쯤 벙커에서 함께 밤을 지샌 참모진과 청사 지하 1층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오늘 그리고 철야 근무한 거는요. 지난달 집중호우가 났을 때 자택으로 퇴근하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바로 그걸 수용한 거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의 집중호우는 사실 예측 불허였다면서 특정 지역에서 게릴라식으로 내리는 집중호우는 우리 재난대응 인프라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역대급 태풍으로 알려져 있어서 사전에 대비를 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제 기자실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던 중에요. 포스코 포항제철소 상황 때문에 서둘러서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네, 오늘 새벽에 경북 포항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동시다발적인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화재 진화 중이던 포스코 자체 소방대원과 공장 직원들이 호우로 공장에 물이 차오르며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측은 이번 화재가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 남부를 지나는 시간에 발생함에 따라서 태풍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한 위력의 흰남노가 경남 지방을 핥히고 갔지만요. 지난번 매미 태풍 때 큰 피해를 입었던 창원시 마산 하포구 일대는요. 이번에는 비교적 피해가 적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졌어요. 네, 이 지역이 그 20년 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당시에도 만조 시간과 이 태풍 상륙 시간이 겹치면서 마산만 수위가 크게 상승해서 해일이 발생했고 또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흰남노 역시 매미와 닮은 점이 많아서 우려가 컸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강풍으로 일부 시설물이 부서지고 떨어지긴 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와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과하다 할 정도로 태풍 대비를 철저히 한 덕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흰남노가 매미 못지않게 위력적이긴 했지만 민관이 대비를 철저히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창원시는 지난주 말부터 이 물막이용 모래주머니 8만 7천 개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공급을 했고요. 또 매미 피해 후에 어시장 일대와 이 마산 하포구 저지대 침수를 막고자 수백억 원을 들여서 배수 펌프장을 만든 것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다 그 횟집이 몰려있는 어시장 해안가 여기를 따라서 설치한 투명 강화 유리벽과 방제 언덕도 태풍 대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흰남노로 인해 통제됐던 항공기와 열차는 순차적으로 정상화한 상태입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았던 제주공항은 오전 10시 이후로 운행이 재개됐고요. 태풍이 영향권에 든 어제 오후 8시부터 고속열차와 일반 열차의 운행을 중단했던 코레일도 오늘 오전 9시부터 열차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지금 흰남노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긴 했지만 아직도 동해 지역, 동해안 지역에는 큰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태풍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제 역대급 위력을 가진 강한 태풍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는데 과연 과거에 이제 같은 급으로 거론이 됐었던 매미 그리고 루사에 비해서 강도가 과연 어땠는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거의 같은 급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피해액으로 보면 나중에 기록될 때 피해가 아주 작은 태풍으로 될 텐데 그것은 앞에서 보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노력했던 그 방제 인프라라든가 또 태풍 매미에 대한 우리 학습 효과 이런 것들이 다 상승작용을 해서 이렇게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는 상대적으로 나오기는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적을 거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하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네. 흰남노가 동해로 이제 빠져나갈 때까지 강함 이런 등급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태풍은 내륙을 지나고 나면 세력이 약해져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저기압으로 변한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세력을 계속 유지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예, 우리가 볼 때는 뭐 내륙으로 상륙은 했는데 네네. 거의 바닷가를 빗겨나가서 내륙에 있은 기간이 불과 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에 가서 태풍이 축소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고 바로 바다로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지만 창원과 같은 경우, 창원의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매미 태풍 때, 그러니까 이번에 흰남노하고 굉장히 유사하고 그다음에 강도도 그렇게 비슷했던 그 매미 사태 때는 18명의 인명 피해가 나고 또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나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저희 기자가 아까 보도해드린 대로 아직까지 집계 결과로는 그때보다는 거의 인명 피해도 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재산 피해도 상대적으로 적을 거다. 지금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결국 어떤 재난 방지 대책이 주요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저는 우선은 지난 매미 때는 야간에 지하에 있는 노래방이라든가 굉장히 위험한 시설물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엔 다 문을 닫았었고 그 다음에는 많은 방파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효하게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건은 거의 같았습니다. 바닷물이 최고로 올랐을 때 만조 수위하고 만조 수위하고 강풍하고 이런 것들은 다 굉장히 유사했으나 이런 것들이 유효하게 작용해서 거의 피해가 굉장히 작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방제 대책이나 방제 설비 같은 것이 주요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저 태풍 때는요 포항 지역의 물난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상당히 심한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 근데 구조 작업에 군 장갑차까지 동원됐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 포항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민들이 고립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해병대 장갑차가 동원된 겁니다. 이 포항에 주둔하는 해병대는 장갑차 2대 그리고 고무보트 3대를 동원해서 도심을 뒤덮은 황토빛 물을 가르면서 주민 구조 활동을 벌였는데요. 해병대 사령부는 신속 기동부대가 출동 대기 태세를 완비한 가운데 유사시 어디서든 민간 피해 복구 작전을 펼쳐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은혜 홍보수석의 브리핑도 들어보시죠. 군과 경찰의 지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 포항에서 주민의 신고로 신속 대응 부대로 활동하고 있었던 해병대가 특파가 돼서 주민들을 구조하고 이 같은 7개 신속 대응 부대 그리고 현재 활동 중이었던 15개 해상 그리고 공중, 지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색 구조 부대가 지금 한 분의 주민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태풍과 함께 활동에 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까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그 장갑차는 수륙 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해가 크게 났을 때 상당히 유용한 그런 또 수단이 되는 거 저희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제주에서는요 덤프 트럭들이 상가 출입문을 막고 주차한 모습이 또 이것이 또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소 때였다면은 가게 앞을 막고 있고 또 인도로 올라온 불법 차량을 신고해야 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덤프 트럭이 상가 출입문을 막고 주차한 이유가 추정이 되면서 오히려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한 네티즌에 따르면 가게 전면이 보시면 다 유리로 돼 있어서 강풍 때문에 깨질 것을 우려한 덤프 트럭 기사들이
이른바 바람막이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설명이 나온 겁니다. 지난 2019년에도 태풍 링링이 북상하던 당시였는데 시흥시 신천동 화훼단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덤프트럭 30여 대가 동원돼서 그 비닐하우스 주변을 에워싸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또 막아낸 적도 있었었죠. 그러니까 진짜 사진을 보니까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이렇게 업소 앞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바람막이 역할은 확실히 했을 것으로 그렇게 또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또 이런 와중에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해서 논란이 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태풍을 직접 체험해 보겠다고 나선 유튜버들과 BJ들인데요.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40분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방파제 주변에서 유튜버 A씨가 태풍 파도에 한 손에 카메라가 달린 셀카봉을 든 채 방파제 바로 앞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방송을 하다 구조됐습니다. 방파제를 넘어온 집채만한 파도가 A씨를 덮이자 이 파도에 밀려서 인도 쪽으로 약 10m 정도 나뒹구는 모습이 다른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가벼운 찰과상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귀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콕 집어서 지적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제 원 장관은 자신의 SNS에 바다 근처에서 높은 파도를 구경하는 분들이 보인다면서 한 장의 사진을 공유했는데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앞이라고 표기된 방송사 화면에는 4명가량의 시민들이 바닷가에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원 장관은 매우 위험하다, 안전을 위해 바다에서 멀리 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는데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들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아직 지금 동해안에 이제 머물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제 빠져나가겠죠. 근데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태풍이 역대로 이제 우리나라는 가을에 태풍들이 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흰남노가 됐고 아직 가을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가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태풍이 더 올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뭐 태풍이 올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가을에 들지만 바다는 이제 여름입니다. 아, 네네. 왜냐하면 이게 온도가 올라가는 게 늦기 때문에 9월 초순이 가장 따뜻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태풍은 핫 시즌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뭐 전체적으로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들이 태풍이 생기는 위도가 옛날에는 적도를 좀 벗어나서 5도에서 15도, 북위 15도의 색인데 이번에는 27도까지 생기고 이러니까 아마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서 굉장히 잦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부분이 그겁니다. 이번에 이제 이 흰남노 같은 경우는 정말 역대급이다. 역대급의 어떤 강풍, 그다음에 폭우 이런 거를 이제 동반해서 왔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올 수 있는 그런 태풍들도 과연 흰남노 같은 그런 위력으로 올까? 아니면 흰남노보다는 조금 그래도 약한 급으로 올까? 물론 뭐 예상하기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한번 기상 전문가시니까 한번 의견을 줘보시죠. 예, 그냥 통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흰남노 못지않은 것들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태풍이 생길 때 작은 것도 생기고 이번에도 12호 태풍하고 같이 합쳐져서 걔는 크질 못하고 그렇죠. 1+1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런 게 있어서 네네. 태풍의 일생을 하나하나는 다 말 못하지만은 이렇게 큰 거대 태풍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는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시점에서 당대표가 직접 출석해서 그 소환에 응해서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이 보안을 막론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예외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최소 1290번은 압수수색해야 공정한 거 아닌가요? 거의 물귀신 작전 같다. 다 물에 같이 빠져 죽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이게 말이 되겠느냐. 정치권에 몰아닥친 여야의 사법 리스크 태풍의 위력도 정말 흰남도 못지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로 통보된 검찰 소환에 결국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검찰의 소환 통보가 알려진 뒤 정치권에선 오늘 오전 10시 이재명 대표가 과연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것이냐, 이게 상당한 관심이었는데 결국 이 대표의 선택은 불출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대표가 정면 돌파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었는데 결국에는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이 대표가 오늘 아침까지도 출석 여부를 고심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이 최고위원들과 중진들이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결론을 모았었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또 이 대표 소환이 어차피 기소를 예정해놓고 하는 요식 행위에 가까운 만큼 이에 휘발릴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와 함께 이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힐 경우 추석 연휴 내내 이 피의자 이재명의 모습만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대표의 불출석 소식은 오늘 아침 8시 민주당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가 검찰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됐다고 설명했는데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서면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온 만큼 서면으로 답변을 보냈으니 출석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또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주장도 나왔죠. 네, 안 수석 대변인은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고요. 이어 이 대표가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답변 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냈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안 수석 대변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 함께 들어보시죠. 서면으로 조사를 요구를 했다는 것은 이 사안을 서면 조사를 하더라도 충분하다. 검찰에서 이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서면 조사 요구에 응하면 굳이 뭐 출석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허위사실 공표는 이재명 당대표 개인 혐의잖아요. 이재명 당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당 대표를 소환하는 문제고 우리 당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당의 대표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좀 소환해서 일종의 망신주기 형태로 보이는 것은 야당에 대한 이런 탄압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해 복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겠다고 한 이 백현동 대장동 관련 3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안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배치되는 그러니까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그 발언과 배치되는 국토부 문건이 공개된 백현동 이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문건은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인한 문책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2014년 말까지 이 정부의 매각 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의 용도 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면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당시 언론도 직무유기 압박을 취재를 했고 또 기자의 취재 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안수석 대변인은 이 대장동 사건은 물론이고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과거 발언도 모두 사실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주장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의 소환 불응에 수사 회피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혐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선제적 방어망을 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이제 최고위원들과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저녁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 이제 안건에 대해서. 그때 이제 최고위원들도 불출석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어제 점심에 이제 중진 의원들이죠. 4, 5선 의원들과 점심을 할 때도 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문제가 크니까 불출석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네.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흐름으로 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무죄가 경우 나오면 검사 담당 부장검사들은 저는 옷 벗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기소잖아요. 정치적인 기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지는 문화가 필요하다. 책임을 지는 절차가 필요하다. 정치적 알겠습니다. 기소에 대해서.
그런데 법조계에서는요, 이 대표의 출석 여부 자체가 검찰의 기소라든지 그다음에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또 전망도 나온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검찰은 각각의 사건 모두 기소 쪽으로 무게를 싣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출석 요청 자체가 해명 기회를 주기 위한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도 검찰로선 사건 처리에 걸림돌은 없다고 보고 있고, 또 대면 조사와 별개로 각각의 수사팀이 필요한 수사를 계속해왔기 때문인데요. 특히 검찰은 앞서 전해드린 이 민주당의 입장과는 달리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도 사실상은 허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려면 용도 상향 과정에서 이 대표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협박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가 협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응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보다는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결국 이 대표 자신이 부지 용도를 상향해주는 그런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 대표는 부지 용도를 상향할 의지가 전혀 없었는데 국토부가 4단계나 올리라고 압박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데요. 한국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각종 공문과 요청 문서들을 꼼꼼히 들여다본 결과 용도 상향을 요청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오히려 국토부가 공문을 통해서 부지 용도 변경은 지자체, 그러니까 성남시가 결정해야 할 영역이라고 답변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남시가 연구원 부지에 대한 4단계 상향 용도 변경 검토 보고서를 만든 뒤에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 결재를 통해서 인허가가 났다고 봐야 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라는 겁니다. 야당은 저런 그 결정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고 보는 거죠. 바로 뭐냐면은 성남시가 계속 그 용도 변경을 갖다 허가하지 않다가 그 업체 측에서 이재명 대표와 가깝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운동을 도와줬던 사람을 영입한 다음에 그다음에 곧바로 허가가 난 것, 바로 그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인 겁니다. 검찰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는 압수수색을 통한 보강 수사에도 나섰다고 합니다. 네, 이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청에 불응한 오늘 검찰은 경기도청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는 9일 이 선거범죄 그 공소시효를 앞두고 이 대표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보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오전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일보에 따르면 수사팀은 전날 이재명 대표 측으로부터 우편을 통해 이 서면 질의 답변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지만 아직 답변서를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을 비춰볼 때 오늘 압수수색은 이 대표의 이 서면 질의 답변 검토와는 무관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서 이제 야당의 주장이라는데 당시의 야당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당입니다. 그 부분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안에서는요, 이 대표의 불출석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거,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로 의원총회를 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검경 수사기관이 정치적으로 과연 중립적이냐에 대해서는 자신도 굉장히 의문을 표하고 있고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많지만 이 대표 검찰 출석 문제로 의총이 열려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불편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어제 의총에 불참한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조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문제로 의총이 열려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저 개인적으로 좀 불편했고 또 최고위원들끼리 미리 안 나가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고 또 오찬에서 사선 이상 중진들하고 또 그런 의견이 또 나왔다고 하고, 그러니까 의총이 별 의미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사실 어제 불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지루한 공방을 펼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 앞으로 소환 요구가 올 때마다 의총 열어가지고 편파 수사 중단하라 피켓 들고 그렇게 계속 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자주 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결정적일 때 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기로, 그러니까 나가지 않기로 오늘 아침에 결정을 했고 검찰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 출석 여부를 그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걸 가지고서 조홍천 의원이 방금 들으신 것처럼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어쨌든 당 대표가 검찰 출석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총회에서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총이 뭐 전체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당 대표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면 당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의총의 이런 의견들을 아마 이제 이재명 당 대표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참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출석하고 그다음에 서면 답변서를 그 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저렇게 검찰이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출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당 전체 안팎의 어떤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논의하는 자리가 의총이었고요. 조홍천 의원이 뭐 걱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런 거 할 때마다 글쎄요 똑같은 이런 방식으로 할지 어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당 대표가 압도적으로 선출된 직후에 검찰 출두라는 이런 거에 직면했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는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 10년 전에요. 2012년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뭐 금품 수수 사건으로 출두 명령했을 때도 이제 의총에서 논의를 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최종 결과는 박지원 대표는 이제 출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총에서 논의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당내에서 자연스러운 하나의 의사결정의 어떤 논의 과정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조홍천 의원이 합리적인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혐의가 무슨 당의 그 활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의원 개인, 성남시장 시절, 뭐 경기도지사 개인의 그 문제로 출석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 일단 해결하는 게 옳은 거 아닌가. 출석 요구를 받으면은 한두 번은 뭐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그러면 검찰은 계속 거부하게 되면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신병을 확보하게 되겠죠. 이재명 의원도 무슨 사정이 있으면 한 번 정도 출석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런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이 문제를 조금은 그 정치적인 당의 문제로 가져가려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당의 대표, 정치 지도자라면은 피하기보다는 당당하게 나와서 설명하는 게 국민 앞에 떳떳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 이제 당의 의원총회는 물론 그 연관된 측면이 한두 가지 있겠습니다. 우선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기소가 되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은 당에서도 아마 그 대선 자금 431억 플러스 뭐 3억 해서 434억 원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직은 먼 얘기입니다. 먼 얘기입니다. 뭐 그런 이해관계도 있고 또 이제 어쨌든 이재명 그 대표가 향후 공천을 하기 때문에 당 의원들은 그런 거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의 어떤 자존심이나 자부심이나 이런 정치적 가치는 뭐 430억, 4억 이 정도는 훨씬 넘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일단 이렇게 넘겼지만 아까 의원총회 할 때도 보면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쳐요. 어떻게 보면 의원총회라기보다는 이제 윤석열 정부 규탄 대회 같은데 그런 분위기에서 의원들이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가능했을까요? 다음에 이제 기소가 되든 아니면 다른 수사로 또 한번 이런 소환이 되든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질까? 그럼 그걸 국민이 어떻게 볼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한번 우리 민주당 구성원들이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지금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전향적인 결정이 뭐 나올 수도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요, 또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 문제 또 이것도 있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 문제 이것도 또 논의가 됐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윤 대통령을 고발하며 반격에 나선 민주당은 이후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국민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어서 국민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특검법 당론 추진에 이견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의원들의 토론이 깊진 않았지만 대체로 이심전심 분위기였다라고 답했는데요. 오늘 오전 박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수사기관들이
지금껏 보여준 행태는 오직 시간 끌기와 봐주기로 일관해 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허위 경력 등에 관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추진키로 결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윤 대통령을 고발하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는 등 반격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집단 광기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아무리 진실 규명이 두렵고 이재명 수호가 급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지켜야 할 법이 있고 가려야 하는 최소한의 도의와 선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민주당이 집단 광기에 가까운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를 뽑은 민주당이 거의 재앙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김기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뭐 앞뒤를 재지도 안 하고 제대로 살펴보지도 안 하고 검토도 해보지도 안 하고 무작정 내지르고 보자. 막가파시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의원을 대표로 뽑는 것은 민주당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이 될 것이다. 엄청난 사법적 리스크가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팬덤에 얹혀가지고 민주당 대표로 이재명 의원을 뽑았으니 자기들 스스로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간 거죠. 그 형국에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는 일종의 몸부림 아닌가. 거의 물귀신 작전 같다. 물에 빠진 다음에 다른 사람까지도 다 물에 같이 빠져 죽지 않은 것 아니고서야 이게 말이 되겠느냐. 그런데 저는 더 걱정되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그런 뿌리를 다 그냥 버려버리고 이재명 방탄당으로 아주 그냥 자임했다. 이게 사당이 돼버린 거죠. 공당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 부인을 상대로 특검을 하겠다는 거 전례가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과연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있는지 또 그 부분도 우리가 따져봐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법률로만 보면 김건희 여사는 불소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되면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고 민주당 안에서도 일부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국회 법사위 관문을 넘어서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민주당이 관련 법을 강행 처리하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김건희 리스크도 올리겠다는 일종의 물귀신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보도를 보니까 여권 일각에서 이런 주장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서 이미 상당 부분 조사를 해서 그런데도 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때문에 아직 기소도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수사에도 나올 거 없으니까 특검 수용해서 정면 대응하자. 이런 기류도 있다. 이런 또 기사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인 기류는 특검은 안 된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특검으로 가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이 다양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고 특히 김 여사의 과거 여러 논란들이 다시 한번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되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초광수를 뒀습니다. 하지만 두 사안 모두 헌법상의 제약 등의 이유로서 또 아니면은 국회의 또 어떤 법안 처리의 현실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민주당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과연 어떤 전략에서 이런 부분을 결정을 했는지 평론가께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당에서 물귀신 얘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그 대표 사건은 사건대로 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재결 문제가 있다면 그건 그대로 되는데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임기 중에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효성도 없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은 민주당 당내에서도 반대가 지금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법사위도 이제 지금 여당의 김도우 의원이 맡고 있고, 또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 본인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에 서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져 보이고,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의 집중되는 의혹과 혐의와 이런 거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이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것도 국민들 보기에 어떨지. 왜냐하면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이른바 이제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당 그리고 시민 단체들까지 큰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오로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 이재명 그 대표가 뭐 기소돼도 안 된다, 수사받아도 안 된다 이런 그 방향으로 나간다면은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사건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 별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연계해서 맞불을 논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거를 국민들이 보고 공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대선 때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고 김건희 여사도 허위 학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도 뭐 문제가 있었다, 잘 보이고 싶기 위해서 부풀렸다 이렇게도 인정을 한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되고요.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더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 대통령실 공간 뭐 리모델링 관련해서 과거 업체와의 뭐 연관성이랄지 그리고 뭐 사적인 인연으로 뭐 해외 순방을 같이 함께 간다든지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의혹을 털고 가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의혹을 더 이상 갖지 않은 것이 마땅한 거고요. 저는 실효성이라는 것이 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소추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있는 부분은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야당 대표이든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는요 어제 국회에서도 또 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어제 국회에 출석했는데 이 여야가 관련 질의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 나왔고요.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 장관은 예결위 전체 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 측이 검찰 소환을 전쟁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이건 전쟁이 아니고 범죄 수사다라고 정리하기도 했는데요. 예결위 회의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장관의 답변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가장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당대표의 어떤 법적 그 상황에 대해서 방탄을 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과 비난이 또 있는데요. 마침 법무장관께서 오늘 그 출근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소환은 전쟁이 아닌 범죄 수사라고 말씀을 또 하셨어요. 뭐 저희는 그냥 맡은 일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것은 수사는 수사이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죠. 그것과 관련해서도 한 장관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고발한 것을 두고 검찰의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왔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 고발을 정치적, 상징적 의미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는 소추받지 않는 것이 헌법 원칙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장관님? 그렇습니다.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는 9월 9일에 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들을 봐도 그 기간 동안에 재임 기간 동안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흘 안에 기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 사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그건 아니지만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상징적 의미로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아까 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임 기간에 소추받지 않는 것이 헌법 원칙입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선거전담부서인 공공수사 2부에 민주당이 고발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윤 대통령의 임기 안에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들으신 대로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등의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들으신 것처럼 한 장관도 이제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의 고발을 놓고서 정치적, 상징적 의미가 아닌가 한다. 이런 답변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장관은 또 자신을 향한 민주당의 탄핵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절차에 따라 탄핵을 발의한다면 절차 내에서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오후에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이요 SNS를 통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탄핵에 여러 의견이 존재하지만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탄핵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네, 주장의 내용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한동훈과 검찰은 탄핵을 막기 위해 일부러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만들어내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수사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탄핵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이 나오는 것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결국에는 신속하게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지난달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왔던 발언부터 어제 이 한동훈 장관이 내놓은 답변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사검증단을 통해서 모든 인사를 자기 발 아래 두고 주무르려고 하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률에 위반되는 것들입니다. 예. 헌법을 위반하고 또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 소추할 수 있다가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핵의 요건들을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회가 가진 기본권이 탄핵인데요.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무능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도 없이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히스테리를 분출한다는 느낌마저 지울 수 없습니다. 양심을 걸고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사항이 있습니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절차에 따라 탄핵을 발의하신다면 전 절차 내에서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유독 한 장관에 대해서만 탄핵을 주장하는 등 공세를 강하게 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인혁당의 빚고문 면제나 제주 4.3 집권 재심 등 민주당 의원님께서도 서로 공감하실 만한 업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과 관련된 범죄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할 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평가는 국민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민의힘 김의회 의원이 한 장관을 향해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속도가 날 테고 또 민주당 공세가 더해질 텐데 그렇다면 장관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저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다.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가 인사청문을 한 건데요. 이 후보자는요, 다 아시다시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 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 그런 인물입니다. 청문회에서도 야당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거론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야당은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한 장관과의 관계를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야당은 특히 이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었다는 점을 들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대통령과 법무장관과의 이 관계에 대해 뭐라고 설명했는지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맞설 수 있습니까? 공정성의 이름으로? 맞선다는 표현은 그럼 다르게 표현하죠. 부적절한 것 아무튼 같고요. 당당하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지키게 되는 각오가 있습니까? 법무부와 대검은 서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시선이 다릅니다. 시선이 다르면 보는 것이 다릅니다. 보는 것이 다르면 생각과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님 가까우신 많은 분들이 윤석열 총장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다라는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저는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저는 정식 호칭만 씁니다. 저한테 그런 제보가 있기 저한테도 누군가 검사들이 형님이라고 혹시 부르면 후보자님 절대로 그거는 못하게 합니다. 후보자님 제보를 제가 분명히 여러 사람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 한 말씀을 번도 드리는 그런 거고요. 말을 써본 적은 없습니다.
여야가 어제 이원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2시간 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결국 채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12시간 넘게 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시도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밤 11시 47분쯤 산회했습니다. 청문회 내내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는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우선 이원석 후보자,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동안에 얘기하신 그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충분하게 진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모든 사건,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 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야당 대표에게 절차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소환 통보까지 하는 거, 한마디로 야당 대표를 창피를 줘서 여론의 주도권을 주려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절차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가 서면 답변 요청을 드렸고 저희가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거나 또는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아무런 연락이 닿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는 9월 9일까지 이 사건을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출범하신 대표님께 이런 것을 저희도 드리고 싶겠습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그 축제이고 잔치이신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저희가 소환을 해야 되겠습니까? 서면 답변을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나와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질의에 집중한 반면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주로 질의하면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가 의심받고 있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서 비판을 이어간 건데요. 이원석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이 오면 책임지고 수사를 하겠다.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20년 10월이었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그리고 감독을 배제토록 하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후임 검찰총장들도 이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하고 보고도 받지 못해서 수사 상황 자체를 알 수 없었다. 검찰총장 공백기에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 후보자 자신도 같은 처지였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했던 이야기가 국회에서 제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총장 후보자의 설명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언제 결론이 납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전임 장관님들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 행사를 하셨습니다. 일체의 보고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권이 배제됐던 이유는 그 장모 부인이라고 하는 특수관계 때문에 있었던 건데 굉장히 문헌적이고 형식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왜 전임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다시 행사를 하지 않고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나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는지 저도 지난 1년 동안에 저는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알고 계시죠? 이 사안에서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검찰 지휘부에서 왜 이 사건을 종결을 안 했는지 수사지휘권을 다시 되살려서 책임 있게 처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특검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동안까지 수사를 진행했던 것을 특검에다 충실히 인계해드리는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들으신 대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요. 직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그런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박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으로 어제 청문위원이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요구하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이 책임 있게 처리했어야 한다 이렇게 맞받은 건데, 즉 이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한 채 이성윤, 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적으로 맡겼으면서 왜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느냐 이런 반박인 셈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뒤 이 후임 박범계 장관이 이를 유지하면서 이성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독립적인 수사를 맡겼었고요. 결국 최강욱 의원이 2020년 4월 김 여사를 고발한 뒤 2년 5개월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재명 대표 수사건,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수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답변들을 내놨습니다. 야당이 아주 강도 높게 추궁을 했지만 결국 이원석 후보자는 자신이 수사 지휘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그걸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반박을 한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원석 후보자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두 분이 차이점이 꽤 있지만 공통점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리 원칙에 충실하고, 둘째는 수사를 아주 철저하고 끈질기게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수사를 하는 와중에 자기 상관이든 누구 외부의 눈치를 전혀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게 이재명 대표가 됐든 아니면 다른 분이 됐든 수사 의지를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검찰에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어떤 수사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원칙은 세운 것 같습니다. 뭐냐면 신속보다는 정확이다. 신속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9월 9일 선거법 공소시효는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서두른 측면은 있지만 이미 있는 사건이 어디 안 간다. 공소시효도 많이 남았으니까 시간 충분하다는 거고, 정확이 왜 더 중요하냐면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우리 제1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수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누구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지 않으면은 오히려 검찰이 역풍당할 거예요. 그래서 수사는 철저하게 하겠다. 그런 원칙, 신속보다는 정확하게 한다. 원칙 확실한 것 같고, 그 원칙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표의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 의지는 의심할 거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아까 논란이 됐던 게 박범계 장관이나 이제 이원석 총장이 얘기를 할 때 하는 내용을 보면은 지난 2년간 문재인 정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지검장,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지검장, 서울지검장 이끌면서 1, 2년 그렇게 했는데 왜 그때 결론을 안 냈냐. 당시에 이제 어떤 보도도 있었냐면은 대선 3개월 전에 이미 결론이 났는데 지휘부가 수사팀들은 무혐의로 해야 된다는데 결론을 내지 않고 떠나고 그거를 윤석열 정부에 떠넘겼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 이 검찰총장 후보자의 말에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책임지고 이 사건을 종결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어제 이제 인사청문회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원칙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다.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본인 나름의 설명을 했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도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원칙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김건희 여사든 누구든 간에 앞으로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대로 공정하게 해주길 바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 후보자가 워낙 이제 윤석열 사단 그리고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연수원 시절부터 아주 가까운 같은 이런 한 반에 있으면서까지 그때부터 이제 수십 년 동안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총장 후보자가 내정됐을 때부터도 그 전부터도 어떤 총장이 오든 간에 뭔가 한동훈 장관의 뜻에 따라서 휘둘리는 식물총장, 바지총장이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이제 총장이 된다면 본인의 주관에 따라서 본인의 원칙에 따라서 이 어떤 의혹이 되고 있는 사건들에서 엄정하게 처리해야만이 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사건들을 잘 처리해 나가는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로 격앙돼 있지만 어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인 부적격 사유가 제기되지 않았고요. 국회 임명 동의도 필수적이지 않아서 윤 대통령이 추석이 지나면 이달 중순께
이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도덕성이라든지 비리 논란 없이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이런 평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이 아빠 찬스를 썼냐 이런 민주당의 질문에 이 자녀 모두 공립학교를 다녔고 정시로 대학에 입학했다고 답했고요. 골프 회원권 자료를 왜 제출하지 않느냐는 공격에는 평생 골프채를 잡아본 적이 없다고 답변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금방 지금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자녀의 출신 학교별 학적 변동 현황과 전형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주거지 인근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정시로 합격하여 재학 중이라는 답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녀의 장학금 수여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특별히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성의 없이 가지고 왔어요.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장난입니까? 저희 아이들이 장학금 받은 것 없는 것도 없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없는 것을 입증해달라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시면은 참 어려워서 제가 좀 말씀을 좀 양해를 좀 구합니다. 저희 큰애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 그 다음에 제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 그 다음에 경남 밀양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서울에서 다시 초등학교 이렇게 초등학교 4군데 저를 따라서 전학을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전학 서류를 떼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형편이 안 돼서 애들 단 하루도 해외 연수도 보내본 적이 없고 국제와 관련된 일은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빠 만나서 전국을 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일반 공립 다니고 고등학교도 일반 공립 고등학교 나와서 정시로 대학 시험 봐서 가고 그 아이한테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 대해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의 병역비리나 재산비리 또는 청문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위장 전입 등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평했고요. 야권 의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굉장히 선비인 것 같다. 골프채도 한번 잡지 않고 예외적으로 보기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여야 당내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어제 전국위 그리고 상임 전국위를 잇따라 열어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 절차를 마무리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오전 전국위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 중 4명 이상이 사퇴한 경우 비대위를 둔다는 이 규정이 추가된 새 당헌 당규를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상임 전국위를 열고 현재 당이 비대위 설치가 필요한 비상 상황이라는 이 당헌 유권 해석 안건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상임 전국위원들은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요건에 해당되고 그 설치의 필요성도 있다고 해석하고 판단했습니다. 이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9월 8일 목요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와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위한 제5차 전국위원회를 소집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석 전에 새 비대위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요. 결국 마지막 남은 과정은 이제 비대위 구성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당원 개정 직후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기존 비대위원 9명의 전환 사퇴하면서 이 주호영 비대위는 해산했습니다. 당대표 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 새 비대위가 출범할 예정인 모레 8일 이 전국위 개최 전에는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 안팎에서는 대안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주호영 전 위원장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로 주호영이다 이런 비판 여론도 공존해온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주호영 전 위원장이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비대위원장 직을 고사한다는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 전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는 새로운 분이 맡아서 새 기본으로 출범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당으로부터 다시 비대위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로 제가 맡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도록 당에 건의를 드렸고 그런 이유로 저는 맡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 전 위원장이 새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하면서 위기의 국민의힘을 이끌 새 비대위 사령탑에 누가 앉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새 비대위 출범을 하려면 이제 시간도 빠듯하고요. 그다음에 주호영 전 위원장이 이제 새수는 새 부대에 이런 말을 했는데 과연 누가 새로운 얼굴이 될 수 있을지 지금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부 언론에서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법조인 출신으로 호남에서 4선 의원을 지낸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유력하다고 전했고요. 그 외에도 5선의 정우택 의원, 4선의 홍문표 의원 등 당내 중지급 의원들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언론들은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중진 대부분이 당 차원의 연락을 아직 받지 못했거나 연락을 받더라도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 원내대표는 오늘 선수별 의원 모임을 연이어 개최하면서 새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 출범의 또 하나의 변수, 바로 이준석 전 대표발 가처분 리스크입니다. 이 전 대표 추가 가처분 신청을 또 예고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첫 번째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되면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이 전 대표는 2차, 3차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국민의힘 비대위에 계속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는 14일 법원이 이에 대해 신문을 할 예정인데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또 이 전 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새 비대위에도 추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당에서 비대위원장이 누구인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아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가처분 신청을 늦춰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가처분을 걸어볼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새 비대위 출범 등을 둘러싸고서요.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이준석 전 대표 사이에 또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일요일이었죠. 이 보수의 심장이자 국민의힘 전통 텃밭인 대구를 찾아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직접 겨냥하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를 지적하면서 이 전 대표에게 자중자애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전 대표는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중자애할 사람, 그러니까 신중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것 같다면서 이 권 원내대표를 겨냥을 했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들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사숙고해서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본인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총을 난사하듯이 공격하는 그런 태도야말로 결국 부메랑이 돼서 이준석 대표한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저 빼고 다른 분들이 자중자애 하셨으면 여기까지 안 왔습니다. 지금 자중자애를 해야 될 분들은 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설화를 일으키고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핸드폰이 사진에 찍히고 이런 분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내홍을 해결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자신을 품어야 한다는 해법이 거론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에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품는다는 표현은 당 대표까지 지낸 자신에게 너무 모멸적인 표현이라며 자신이 무슨 달걀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사자성어로 결자 해지 아니냐면서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사퇴 수습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목소리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한테 대해서 지금 와서 뭐 품는다 이런 표현 쓰면 제가 그때 거의 돌아버리거든요. 품는다는 표현이 저한테 가장 모멸적이고 제가 들었을 때 기분이 제일 나쁜 표현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대통령이 품어라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시다는 말씀입니까? 품긴 뭘 품어요. 결자 해지라고 하는 거는 차라리 풀어라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품어라. 품는다는 건 무슨 뭐 제가 달걀입니까? 그걸 왜 품습니까 저를. 국정의 동반자가 되게 손을 잡는다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인정한다라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호 관계 설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품는다는 관계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인데 그거는 굉장히 모멸적이고 제가 가장 바라는 건 저 좀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어요. 누가. 네,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가 추석 연휴 이후인 16일 성접대 의혹 관련으로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일부 언론들은 경찰이 성접대 의혹 건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쪽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측이 제기한 무고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요, 어게인 주호영호 이런 가능성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주 전 위원장이 오늘 새 비대위원장직을 전격 고사했습니다. 과연 이유가 뭐라고 보는지 그리고 새로운 비대위원장 어떤 인물이 와야 된다고 보시는지 패널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주호영 위원장이 계속하면은 무엇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좀 새로운 면, 달라진 면이 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고 일단 주호영 그 위원장이 직접 안 하겠다 했다는 거는 이제 당에서 이미 후임자를 결정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까 이제 잠시 거론됐던 뭐 박주선 의원 같은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의원도 오래 하고 이제 경남지사도 한 뭐 김태우 의원이라든지 뭐 다른 의원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아마 내정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권성동 의원이 아니라 주호영 의원이 나서서 내가 안 하겠다고 한 거는 이제 권성동 의원이 편하게 발표하도록 도와준 측면도 있고 아마 비대위원장 이후에 당에서 다른 역할을 조금 모색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오늘 그 보도를 보면서 이게 전격 고사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가처분 인용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의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격 고사, 저는 용산의 뜻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요. 지금 뭔가 새로운 비대위원회 구성, 뭐 원내대표든 앞으로 당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윤 대통령과 핵심 관계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 그림을 다 그렸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 방금 수해와 관련해서 속보 들어온 거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포항 지역에 침수된 지역이 많아서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항에서 인덕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던 7명이 지금 실종이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천읍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1명이 실종이 돼서 지금 포항시에서 8명이 지금 실종됐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발 이분들 빨리 찾아서 인명 구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